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그 뒤로 관계가 조금 어색해진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말이 아닌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을 주고받으며 경험으로, 실수로, 때로는 상처로 대화를 배워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합니다. 차이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 차이는 대단한 화술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팀이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와 나빠지는 대화를 비교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대화는 성공하고 어떤 대화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 말과 대화로 관계를 맺어온 여러분께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소통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꺼냈던 말의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족이나 자녀와의 관계, 친구 또는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결국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되새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어떠세요? 65세 박현숙님은 친구와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박현숙님은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자녀 문제로 속상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며느리와도 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은 언쟁이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박현숙님은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친구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일을 기억해 준 것, 그리고 먼저 자신의 안부를 물어준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건강 걱정, 남편과의 관계, 최근 시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현숙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끝낸 뒤 박현숙님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박현숙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들어준 사람에게는 빚진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박현숙님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다니엘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 생리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만족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쾌감을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열쇠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은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궁금합니다. 라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진정한 만남은 내가 말하려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이야기부터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형식적인 질문과 진심 어린 질문은 상대방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70세 이정호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설명한 필법이 이정호님이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배웠던 방식과 달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정호님은 50년 넘게 서예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강사의 설명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호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배웠던 방식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요즘은 다르게 가르치는 건가요? 강사는 그 말에 방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정호님의 방식도 인정하며 서예에는 여러 유파가 있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사가 이정호님에게 옛날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정호님은 자신이 배운 방식을 시연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대화는 충돌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나중에 이정호님께 다가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500명 이상의 대화를 분석했는데 확신에 찬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은 평균 38%의 거부 반응을 얻은 반면 겸손한 질문 형식을 사용한 사람들은 82%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찬 단정보다 겸손한 질문에 마음을 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당신도 오를 수 있고 나도 배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순간 대화는 승패를 가르는 논쟁이 아니라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만 믿게 됩니다. 오래 살았으니 더 많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 한마디가 갈등을 대화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형식만 겸손한 척 대화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요. 67세 김영자님은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 주민은 요즘 관리비 문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요즘 관리비가 너무 올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번 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영자님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어쩔 수 없죠. 또는 그 정도는 적게 오른 편이에요. 훨씬 더 오른 사람들도 많다던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영자님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3만 원이나 오르면 부담되시겠어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주민은 김영자님께 최근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도 사업이 어려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상이 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김영자님은 그 사정을 듣고 나서야 주민의 불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김영자님이 관리실에서 들은 관리비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을 때 상대방은 방어적이지 않고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래도 미리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대화는 불평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먼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감정 우선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무시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방어벽을 허물고 진짜 대화가 시작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불만을 말할 때 그 불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그 확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해결책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칼 로저스는 사람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논쟁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평생 상담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불만을 토로할 때 먼저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가 벽을 다리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네 번째,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72세 최동수님은 동네 마트에서 얼굴만 알고 지낸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은 최근 아내가 입원을 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얼굴은 몹시 힘들어 보였고 장바구니에는 환자용 죽과 영양제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수님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자칫 가벼운 위로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은 너무 흔합니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는 말은 근거 없는 낙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최동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병원 가실 때 차라도 태워드릴까요? 아니면 장 보시는 거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지인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인은 정중히 사양했지만 최동수님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뒤 지인은 정말로 최동수님께 연락했습니다. 얼마 전 퇴원했던 부인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최동수님은 바로 달려가 병원까지 태워드렸습니다. 그 뒤로 얼굴만 알고 지냈던 두 사람은 몹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MIT 사회심리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막연한 위로보다 구체적인 도움 제안을 들을 때 더 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300명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힘내세요 라는 말을 들은 그룹보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구체적 제안을 들은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7% 낮게 나타났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흔한 위로보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구체적인 도움의 말이 실제로 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사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내가 그 옆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걸 꺼립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달라집니다.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상대방의 선택이지만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이미 위로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결국 스스로도 고립되고 맙니다. 다음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서로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와줄 마음으로 말을 건네세요. 형식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덕분에 배웠습니다. 75세 정미숙님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젊은 엄마가 몇 번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 저장하는 법, 동영상 보는 법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젊은 엄마의 인내심 덕분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정미숙님은 그분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손주 사진을 저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 받은 미국에 있는 손주 사진을
사진첩에서 바로 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는 정미숙님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친절이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할머니와 손주를 연결해 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 뒤로 가벼운 인사만 하던 두 사람은 돈독한 이웃 사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이제 정미숙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새로운 기능을 알려주곤 합니다. 이모님, 이번엔 이런 것도 배워보실래요? 정미숙님도 젊은 엄마에게 집에서 만든 반찬을 자주 나눠줍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이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연구에서는 감사를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방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감사 표현의 구체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조사했는데 막연한 감사를 받은 사람들은 평균 3개월 후 관계가 약해진 반면 구체적인 감사를 받은 사람들은 1년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막연한 감사보다 구체적인 감사가 관계를 더 단단히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르치는 위치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풍요로운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배울 때 이 표현은 더욱 중요합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르칠 것과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고립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로를 가깝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6번째, 제 생각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74세 안상철님은 자녀와 손주 교육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걱정이 된 것입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까지 초등학교 2학년인 손주의 일주일 일정은 어른보다 꽉 차 있었습니다. 안상철님은 손주를 볼 때마다 피곤해 보여서 안쓰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애들은 놀아야 해. 학원을 좀 줄여.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생각엔 아이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어때?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내가 너 키울 때와는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구나.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는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라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자 대화할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자신도 학원을 줄이고 싶지만 주변 아이들이 다 하니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뒤처질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안상철님은 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이해가 간다. 하지만 아이가 지금 행복한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대화는 세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이의 학원 하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다 보니 스스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가족관계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처럼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형식으로 끝맺는 사람들이 세대 간 대화에서 훨씬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부모 자녀 간 500건 이상의 대화를 분석했는데 단정적 조언은 평균 23%만 받아들여진 반면 질문으로 끝나는 조언은 71%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질문이 의견 제시와 함께 던져질 때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이 됩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라는 말은 내 의견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을 만듭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는 우기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는 대화입니다. 특히 세대가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은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솔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늘 달라집니다. 내가 겪은 시대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대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의견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단정으로 끝내지 마세요. 제 생각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충고를 대화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의 생각이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진심이라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대화할 마음을 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꺼내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어떤 말을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하지 않는 것이 해야 할 말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말했잖아. 66세 김문자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새로운 청소기를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기가 많다는 제품이었습니다. 김문자님은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며느리에게 권했지만 며느리는 가전제품은 신형이 좋다며 사고 싶었던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김문자님은 청소기를 보고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소기가 고장났습니다. 흡입력이 약해졌고 소음도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속상한 표정으로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문자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러게 내가 그랬잖니. 청소기는 그 회사 제품이 좋다니까. 그냥 내 말을 듣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청소기 고장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미 실수를 깨닫고 속상해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까지 들으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김문자님에게 어떤 문제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을 들을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덩달아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문자님은 그저 맞는 말을 한 것뿐인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내가 말했잖아와 같은 사후 확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무력감을 동시에 안겨준다고 합니다. 이미 실수를 인식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으로 들립니다. 연구진은 이런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43%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생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절대 내가 말했잖아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미 충분히 속상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욕구에서 나오지만 결국 신뢰만 깎아먹습니다. 내가 말했잖아는 사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 관계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회 삼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것은 관계를 경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니체는 타인의 고통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지 왜 넘어졌냐고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가 말했잖아를 입에 담기 전에 멈춰보세요. 그 침묵이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대신 속상하겠다. 내가 도와줄 건 없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71세 한명숙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젊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서 옆에 앉은 간호사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자 한명숙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네요. 우리 때는 그냥 책을 읽었는데 말이에요. 간호사는 환자 차트를 확인하던 중이라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다고 오해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놀고 있다고 오해를 받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차갑게 네라고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명숙님은 그저 가볍게 건넨 말이었지만 간호사에게는 자신의 세대를 부정당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을 대화의 기회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명숙님은 나중에 그 간호사에게 진료 관련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서 다른 간호사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사소한 한마디가 소통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일 대학 사회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를 일반화하는 발언은 상대방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치환시켜 방어적 태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눈앞의 개인을 보지 않고 세대에 대한 선입견으로 판단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연구진은 이런 발언을 들은 젊은 세대의 87%가 대화를 중단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세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들은 눈앞의 사람을 한 명의 개인으로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세대 간 벽만 높아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 뒤에는 대부분 비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대부분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비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개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집단으로 묶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세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과 개별적 상황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세대가 아니라 개인으로 봐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시선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68세 서명자님은 가끔 말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직설적인 성격 탓에 상대방의 약점을 대놓고 지적하거나 싫은 소리를 그대로 내뱉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의 옷차림에 대해 그 옷은 우리 나이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오늘 말이 좀 심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서명자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잖아. 직설적이라서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쁘니?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지.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서명자님은 친구들이 자신을 모임에 부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은 모르는 약속을 다른 친구가 실수로 언급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서명자님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솔직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저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어. 같이 있으면 상처받을 뿐이야. 듀크 대학 행동과학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연구진은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가 37% 더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변명거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순간 관계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참고 견디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으로 대화를 막지 마세요. 대신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조심할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열린 마음이 관계를 지켜낼 것입니다. 네 번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63세 조혜라님의 손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을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녀의 친구가 자신에게만 말한 비밀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배신감이 들고 친구가 보기 싫어서 학교도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조혜라님은 손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크면 다 지나간 일이 될 거야. 학교 친구들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런 일 많이 겪었어. 손녀는 할머니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일이라며 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할머니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손녀는 그 후로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조혜라님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고 손녀가 고민이 있을 때 학교 상담실에 찾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발달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 고통을 호소할 때 그 고통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은 상대방에게 정서적 고립감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반응을 받은 사람들의 64%가 다시는 같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 먼저 인정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를 먼저 꺼내는 순간 위로는 무시로 바뀌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은 좋은 의도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상대적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어도 상대방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겪은 더 큰 고통과 비교하며 상대방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고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진짜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고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속상해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로 위로하지 마세요. 대신 많이 속상하셨죠?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인정이 상대방에겐 진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화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말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의식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꺼내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쓰느라 고생 많으셨죠? 때로는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에 내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만드는 건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꺼내는 말을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로 대화를 시작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로 의견을 나누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를 삼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는 일반화를 멈추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변명을 내려놓으세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도 아픔도 전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실 때 오늘 배운 한마디를 먼저 꺼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지나왔으니 다른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